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가 김종찬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자연어 처리라는 영역에 대해서 저희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는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컴퓨터가 이제 인간의 언어를 처리하고 이해하고 분석 가능한 모든 분야를 이제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숫자 중에서도 이진법으로 돌아가는 친구죠. 근데 이제 이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숫자로 돌아가는 친구인데 이 숫자들을 기본적으로 컴퓨터에서는 이제 아스키 코드라는 어떤 코드의 형태로 받아서 읽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같은 경우는 유니코드라고 하죠. 컴퓨터가 이제 좀 더 이 언어의 이 특성 자체를 분해해서 이해를 해야만 컴퓨터가 입력을 받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연어라고 하는 영역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글을 써놓는 것을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발화, 의도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 이 문장이나 글을 통해서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컴퓨터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람의 의도를 발화를 이해해서 거기에 맞는 조치나 대응을 하는 것들,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자연어 처리에서 바라는 방향성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자연어 처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데이터가 이제 정형 데이터에서 비정형 데이터로 분석이 넘어오면서 이제 이미지라든지 사운드라든지 시그널과 같은 이런 여러 형태의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했었죠. 그 중에 이제 자연어가 있는 건데 사실 실무에서 최근 이제 뭐 딥러닝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이제 시도하고 있는 분야가 이 자연어 처리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 일단 이미지, 소리,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어떤 IoT 장비에 의해서 어떤 특정 IoT 장비에 의해서 데이터가 일단 수집이 돼야 돼요. 일단 여기 관련한 데이터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고 특히 이제 이미지, 사운드 이런 것들이 특수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어느 쪽에서 이런 분야들을 많이 쓰냐면 이제 영상의학 쪽이라든지 뭐 아니면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쓰지만 자연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어떤 실무를 하든 어떤 대화를 하든 어떤 현장에서든 사람이 이제 대화하는 이력이 나오죠.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팩토리 같은 데서는 어떤 관리 대장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제가 이제 컨설팅 한 데는 이제 입시 학원 같은 데서는 어때요? 자기소개서 같은 거 취업 관련해서도 자기소개서 같은 걸로 분석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이 자연어들이 가장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있죠. 우리 유통 커머스 쪽에서 댓글이라든지 후기, 블로그 리뷰 같은 것들 분석하면은 굉장히 이 자연어들이 많이 우리가 수집을 하고 확보를 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기존의 정형 데이터, 머신러닝 기반의 정형 데이터에서 이제 분석을 하다가 뭐 딥러닝 쪽으로 넘어갈 때 가장 많이 요즘 사용되는 가장 많이 접근하는 분야가 이 자연어 처리 분야다라는 거를 일단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어 처리 분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결과물들을 뽑아낼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한번 다뤄볼 거고요. 자연어 처리에서 이제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언어의 형태에 따라서 언어의 구조에 따라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내가 쓰고 있는 이 언어가 어디 언어인지를 먼저 알아주시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 언어를 파악해서 이제 그럼 우리가 자연어,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크게는 일단 네 가지를 제가 이번
자연어 강의에서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아주 간단하게 시각화를 해볼 수 있겠죠. 이 시각화라고 하면은 이제 뭐 워드 클라우드나 아니면은 네트워크 분석 같은 분석들을 여러 가지를 또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각화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상대방이 발화해서 떨어지는 내용들, 어떤 그 글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 내가 명사만 추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형용사만 추출을 해서 거기에 어떤 빈도수를 본다던가 아니면은 그 명사들 간의 관계, 어떤 내가 발화를 할 때 특정 단어를 많이 얘기를 해요. 아니면은 그 특정 단어를 얘기할 때 다른 단어를 같이 쓰는 거죠. 뭐 연관 분석을 통한 유사도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워드 클라우드나 네트워크 분석을 해서 인사이트를 뽑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시각화를 할 때 방금처럼 이 단어들 예를 들어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석가입니다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자기소개 같은 것들을 할 때 뭐 저는 입니다 이런 것들은 또 빼줘야 되겠죠. 예, 전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사를 써서 특정 명사에다가 이제 조사를 붙여서 이렇게 쭉 말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같은 동의어를 내가 반복해서 쓰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또 언어의 특성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일단 먼저는 제가 한국어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어 자연어 처리를 할 때는 일단 그 품사 내가 하고자 하는 데이터 단어 데이터에 이제 형태소 분석이라고 하죠. 내가 이 단어를 잘게 쪼갰을 때 어디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낼 거냐. 그래서 먼저 형태소 분석이라는 거를 진행을 해서 이 데이터를 시각화를 하거나 뭐 인사이트를 뽑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뽑아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글자들이 명사인지 형용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사전이라는 걸 구축하는 게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딕셔너리 단어들이 모여 있는 사전. 그래서 이 사전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뭐 내가 어떤 동의어에 대해서 이걸 같다라고 표현해 준다던가 아니면 이건 명사고 이건 형용사고 이거는 부사다 이런 것들을 구분 지어 줄 수 있는 어떤 정답지가 있는 사전 같은 것들을 잘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 그 번역 같은 것들, 번역기를 이제 사용하는 어떤 기업들 같은 데서도 이 사전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느냐가 굉장히 이제 자연어 처리에서 아주 중요한 이 퍼포먼스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썬에서도 CoNLPy라는 우리가 자연어 분석 툴을 설치해서 같이 써볼 거예요. 그래서 코리아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스 파이썬 뭐 이거인 것 같은데 이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쓸 건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한국어로 등록되어 있는 사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게 명사고 어떤 게 조사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파악을 해서 담아놓는 사전들이 있어요. 뭐 중국어는 중국어만의 라이브러리가 있겠죠. 뭐 영어는 일반적으로 텐서플로우 같은 데서도 쓸 수가 있고요. 중국어 같은 경우도 좀 예를 들어보면은 이게 이제 언어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가, 만약에 내가 중국어를 분석을 한다. 그럼 중국어와 한국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한국어는 이제 문장을 띄어쓰기가 되어 있죠. 어떤 글을 이제 불러왔을 때 문장에 띄어쓰기가 쭉 되어 있어서 내가 어디서 문장을 자르고 어디까지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주장하는 바이고 어디는 뭐 조사 부분이고 어디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어 같은 경우는 띄어쓰기 같은 게 없죠. 중국어를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띄어쓰기가 없이 그냥 문장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국어 같은 경우 특히 처리할 때 이제 한국어는 좀 다르게 이 자연어가 처리가 돼야 되겠죠. 한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단어들을 잘라서
이제 형태소 분석, 이 단어가 명사인지 조사인지 이런 것들을 붙여줄 수 있는데, 이 중국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그 문장 전체의 의도 자체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라벨들에 대한 학습을 진행해 줘야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자연어라는 분야 자체가 이 언어적 특성에 따라서 처리 방법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 그리고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퍼포먼스나 나중에 어떻게 모델에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자연어 처리할 때는 내가 어떤 언어를 쓸 거냐 이거를 선택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내가 그 언어를 쓴다고 했을 때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툴이 있는가. 파이썬에서는 라이브러리죠. 어떤 라이브러리가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중국어 같은 경우는 찌에바를 쓴다든지 한국어 같은 경우는 코 NLPY 뭐 이런 걸 쓴다든지 뭐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어 처리에서 네 가지 대표적인 키워드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아까 이제 기술적인 분석적인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했었고, 텍스트 분류. 네, 아까 뭐 시각화 얘기하다가 제가 그냥 좀 넘어갔는데 지금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분류, 그리고 텍스트 유사도, 아까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텍스트 생성. 텍스트 생성 같은 경우는 이제 시리 같은 애들에 탑재되어 있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내가 안녕 시리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랑 안녕하세요 시리 이렇게 얘기했을 때랑 하이 시리 이렇게 얘기했을 때랑 다 같은 의도죠. 시리가 그거를 나한테 인사한다는구나 라는 걸 먼저 인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답변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답변을 만들 때 사용되는 거 생성 모델. 그리고 기계 이해로서의 자연어 처리가 있는데 뭐냐, 기계 번역. 그러니까 이제 뭐 영어를 쭉 얘기할 때 그거를 이제 한국어로 잘 번역해서 대답하는 형식의 어떤 그런 알고리즘. 그래서 이 크게 이 네 단계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이제 우리가 좀 소프트한 단계에서는 이 두 가지를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좀 로우 레벨에서 우리가 좀 다룰 수 있는 영역이고, 물론 데이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생성 모델이나 기계 번역 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난이도가 좀 올라가겠죠. 내가 상황에 맞는 그 상대방의 어떤 대화 의도를 이해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끔 답변을 해줘야 되니까 이쪽은 이제 좀 하드한 영역이 될 거고, 여기에 따라서 알고리즘들도 이제 다르게 쓰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텍스트 분류나 유사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활용하던 어떤 그냥 일반적인 서포터 벡터 머신이라든지 뭐 KNN이라든지 이런 머신러닝 모델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내가 이거를 생성 모델로 쓴다라고 하면은 이제 GAN 겐이라든지 잠시만요. 네, GAN 겐 같은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오토 인코더 같은 이런 모델들을 활용해서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장이나 단어들을 내가 생성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기계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어떤 발화 의도를 가져와서 그거를 이제 내가 풀어낼 수 있는 언어로 바꿔주는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신경망 기반의 알고리즘들이 많이 사용이 된다.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신경망 모델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물론 그냥 일반적인 감성 분석, 단어 분류 같은 곳에서도 딥러닝 기반의 신경망 기반의 모델들을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거고요. 먼저 알아볼 거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먼저 저희가 해볼 거는 일단 단어 표현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강의 내용들은 스크립트에 다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천천히 스크립트를 보시면서 수업을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 단어 표현 word representation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자연어 처리의 기본 바탕이 되는 겁니다. 단어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기계가 단어를 어떻게 처리하여 표시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스킬을 쓰고 우리가 어떻게 전처리를 해야 될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단어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언어적 특성, 언어의 특성을 반영해서 이게 이제 국가가 될 수도 있고요, 도메인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SNS에서 얘기하는 언어적 특성이랑 실무에서 회의할 때 쓰는 언어적 특성이랑 자기소개서에서 쓸 때 글 특성이 다르죠. 네, 쓰는 단어도 달라지고 어체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언어적 특성을 반영해서 내가 이 언어를 숫자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네, 이게 이제 단어 표현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하냐, 이걸 이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자연어 처리에서 데이터를 숫자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는 특정 데이터를 벡터로 표현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벡터로 표현한다. 기본적으로는 1년의 어떤 스칼라 값으로, 하나의 값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우니까 내가 어떤 형태의 매트릭스 형태로, 그리고 그 매트릭스 안에 한 줄 한 줄을 벡터 형태로 내가 표현을 한다. 그래서 벡터를 이용해서 단어를 수치화한 다음에 그거를 컴퓨터가 이제 학습을 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표현을 어떤 표현으로도 쓰냐면은 워드 임베딩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고요. 워드 벡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은 의미다. 단어를 숫자로 어떻게 바꾸냐,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 그래서 컴퓨터, 아까도 얘기했듯이 컴퓨터가 이해하는 방식은 이제 이진법, 유니코드, 아스키 코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언어적 특성을 반영해서 어떤 식으로 컴퓨터한테 던져줄 거냐 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단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단어 표현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단어 표현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어떤 방식이 있냐면은 먼저 원핫 인코딩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확률 가설, 분포 가설이라는 걸 이용하는 건데, 디스트리뷰션 확률을 하나 이용하는 것과 하나는 이제 그냥 숫자를 어떤 특정 지정해져 있는 문자를 특정 지정된 숫자로 바꾸는 원핫 인코딩,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합니다. 원핫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이제 딥러닝 처리할 때 제가 한번 설명드렸을지 모르겠는데, 뭐냐, 특정 단어나 데이터를 1, 제로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숫자를 1 또는 제로로 표현을 해서 컴퓨터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이진법 형태로 데이터를 바꾸는 것을 원핫 인코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정 단어의 인덱스를 정한 다음에 그 단어의 어떤 그 해당 단어를 표현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러 형태로 원핫 벡팅이 가능하지만 이런 형태로 가능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위치부터 뭐 5개의 라벨이 있다라고 하면은 1번 라벨에는 뭐 빨강, 뭐 색상을 표현하는 이 벡터라고 해봅시다. 두 번째는 파랑, 세 번째는 노랑, 네 번째는 뭐 그린, 다섯 번째는 검정. 그린이 아니라 초록색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빨간과 관련된 데이터가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1, 0, 0, 0, 0 이렇게 될 거고요. 파랑과 관련된 데이터가 들어왔다. 0, 1, 0, 0, 0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이제 원핫 인코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인코딩을 이용해서 쉽게 간단하게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가 있고,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제 단어가 많아지면, 지금 이제 5개 단어로만 했었죠.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나 아니면 특정 도메인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5개나 10개 정도로 표현하지 않겠죠. 수십 개, 수백 개, 수천만 개를 쓰기 때문에, 수천만 개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하여튼 이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쓰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일일이 벡터 형태로 표현하는 게 적절하냐, 효율적이냐, 네,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원하드 인코딩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냥 그 단어 자체 값을 1값 또는 제로 값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 자체에서 어떤 의도를 뽑아내기는 어려워요. 예,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기는 어렵고, 내가 그냥 이 데이터가 어떤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정도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 분포 가설을 이용해서, 분포 가설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 단어 표현을 진행한다. 그래서 이 분포 가설이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확률 통계 기반으로 단어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카운트 베이스 기법이라고 하고, 단어의 빈도수를 추정을 해서 단어의 빈도수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단어를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그 스크립트에 나와 있듯이 프레딕티브,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어떤 문장의 의도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이제 설명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카운트 베이스 방식은 말 그대로 문장 내의 단어가 얼마나 동시에 발생하는지, 특정 단어가 얼마나 빈도수가 많이 나오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동시 출현 횟수 같은 것들을 파악해서 매트릭스로 표현한다던가 벡터로 표현해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카운트 베이스 기반 방식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처리 속도가 빨라서 이제 간단한 데이터 처리를 할 때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카운트 베이스 방식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알고리즘들과 스킬들이 있는데, 우리 이제 스크립트에 보시다시피 크게 4가지 특이값 분해, 싱귤러리 밸류 디컴포지션 또는 잠재 의미 분석, 렌튼 세메틱 애널리시스 LSA라고 하죠. 또는 하이퍼 아날로그 랭귀지 HAL, 또는 헬링거 PCA, 헬링거 프린시펄 컴포넌트 애널리시스, 헬링거 기반의 PCA 주성분 분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뭐 추후 특강 같은 것들이 있을 때 하나씩 주제를 정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프레딕트 방법, 이게 이제 그 요즘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고요. 신경망 알고리즘, 기본적으로는 이제 신경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특정 문맥에서 어떤 단어가 등장할지 예측하거나 뭐 벡터로 만드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카운트 베이스보다 기본적으로는 성능이 좋다 라는 게 일반적인 이제 얘기고요. 여기에도 이제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워드 투 벡터, 그리고 이제 뉴럴 네트워크 모델,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모델, 그리고 뭐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사람이랑 대화를 한다는 거는 어떤 문장을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문장에 어떤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 자연어 처리에서도 뭐를 많이 쓰냐면은 RNN, 순환신경망 알고리즘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수업에는 RNN 기준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이 단어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가를 좀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RNN 기반의 데이터 처리,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 이제 위에 있는 워드 투 벡터나 그냥 신경망 모델에 대한 설명들, 그래서 스킵그램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카운팅 백 오브 워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스크립트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요. 먼저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자연어 처리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처리를 하느냐, 뭐 워드 클라우드 같은 거 어떻게 만드냐,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일단은 이제 워드 클라우드를 저희가 한번 그려볼 건데요. 제가 이제 제공해드린 그 스크립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트로덕션으로 일단 자연어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가, 또는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하냐, 실무가 좀 초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실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실제 분석한 걸 바탕으로 좀 같이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데이터는 자플래닛이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크롤링 해온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ASML이라는 반도체 회사에서 데이터를 가져온 거죠. 저번에 혹시 그 크롤링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그 자플래닛에서 데이터를 한번 이렇게 수집을 해보셨을 텐데요. 그때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제가 잠깐 설명을 했었었죠. 자연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일단 워드 클라우드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먼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뒤에 부분에서는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하느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를 그릴 때는 우리가 특별한 알고리즘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단어를 쪼개서 품사를 붙여주는, 이게 어떤 단어이고 이 단어들의 빈도수가 어떤 몇 개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에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 형태소 분석이에요. 형태소 분석.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쭉 있을 때 내가 어느 기점으로 이 문장을 이렇게 쪼개서 이 단어, 그래서 뭐 안녕하세요, 저는 분석가 누구입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하면은 안녕하세요 자르고 저는 자르고 분석가 잘라서 안녕하세요에서도 이제 안녕이라는 단어, 그리고 하세요 이런 걸 좀 자르고, 저는이라는 글자 자르고, 저는이라는 글자를 짜서 저라는 글자랑 또 자를 수 있겠죠. 저라는 건 이제 나를 의미하니까 이런 걸 또 자를 수 있고, 데이터 분석을 하는 뭐 분석이라는 명사를 또 자를 수 있을 거고요. 하는이라는 또 조사를 자를 수 있겠죠. 이렇게 데이터를 잘라서 어떤 게 명사이고 어떤 게 조사인지 이런 것들 이렇게 나눠주는 거를 형태소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형태소 분석 같은 게 쓰일 텐데 일단 보시죠. ASML 이미 이제 제가 크롤링 해온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코 NLP와에도 한번 설치를 해볼 건데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와서 OKT라는 함수를 활용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데이터들을 자르는 거죠. 보면은 여기 한 줄평에 좋은데 정규직 전환은 내부 줄 없으면 힘들다라는 이 문장을 가져와서 이제 어떻게 분석하냐? 얘를 어떤 게 형용사고 어떤 게 명사고 어떤 게 조사인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어떤 게 특수 문제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를 형태소 분석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분석을 할 때는 어떻게 분석이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 전환 정규직이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내용들이 어디 담겨져 있냐? 바로 코 NLPY 여기에 이런 라이브러리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스크립트를 뭐 간단하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조사나 뭐 명사, 형용사들을 나눈 다음에 명사 같은 거를 추출을 해서 이런 식으로 워드 클라우드를 그릴 수가 있어요. 어쨌든 워드 클라우드 간단한 시각화를 하더라도 이 자연어 처리 기본적으로 이런 형용사, 명사, 이런 조사 이런 것들을 태깅해주는 형태소 분석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은
좀 범용적으로 얘기하면 토크나이징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특정 단어를 이제 잘게 쪼개는 과정을 토크나이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토크나이징 안에 이제 형태소 분석이라는 게 그러니까 형태소 분석의 기술 중에 하나로 토크나이징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 겁니다. 토크나이징 단어를 특정 개수에 맞게 이렇게 잘게 쪼개는 작업이 토크나이징이고요. 또 형태소 분석할 때 쓰이는 게 태깅. 태깅은 이제 쪼개진 단어를 이게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조사인지 이런 걸 붙이는 작업을 이제 태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국어에서 형태소 분석을 진행할 때는 어떤 걸 하냐? 토크나이징을 먼저 한 다음에 태깅 작업을 거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렇게 OKT, POS 이런 함수 한 줄이면은 토크나이징과 태깅을 같이 해주는 형태소 분석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소 분석 처리하는 방법을 저희가 잠깐 봤고요. 저희가 이 자연어, 한국어 자연어를 먼저 처리를 하려면 코 NLPY를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 설치하는 게 이제 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같이 한번 설치를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데 이제 코 NLPY 검색을 해주셔서요. 여기 보시면은 한국어 자연어 NLP라는 도큐멘테이션이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제 이 코 NLPY는 한국어 처리를 위한 라이브러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래 보면은 이제 윈도우, 맥, 우분투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따라서 설치를 다르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맥 같은 경우에는 쉬워요, 설치가. 여러분들 이제 그 터미널을 오픈을 하셔서 그냥 아래에 있는 이 명령어를 입력을 하시면 바로 설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윈도우 설치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윈도우 설치하시는 분들은 먼저는 일단 자바 1.7을 설치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바 1.7을 설치를 하신 다음에 자바 홈이라는 거를 또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JPYP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이 자연어 모듈을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바가 없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먼저 자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바를 먼저 설치를 해주시고요. 무료 소프트웨어 자바 다운로드 들어가셔서 자바를 설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설치가 되시면 이제 자바 홈이라는 걸 설정을 해야 돼요. 자바 홈이라는 걸 클릭을 해보면은 이렇게 JDK 소프트웨어라는 게 나옵니다. 자바 홈을 설치할 수 있는 얘를 또 먼저 설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바를 먼저 설치하신 다음에 순서가 좀 중요해요. 자바를 설치하신 다음에 JDK 소프트웨어를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Go to Java Sun 이라는 데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이제 이 JDK 자바를 설치를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버전에 맞춰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고요.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가 중요한데 그 다음이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여기 들어오시면 이제 윈도우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뭐가 중요하면 이제 자바 홈이라는 걸 설정을 해줘야 돼요. 자바 홈이라는 거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자바 홈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 PC에 가시면요. 내 PC에 가시면은 여기서 이제 내가 이 자바를 끌어서 이 자연어를 처리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자바 홈이라는 걸 설정을 좀 해줘야 돼요. 자바를 설치하셨다면은 프로그램 파일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자바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 설치된 자바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셔서 여기 있는 이 자바 경로 있죠? 이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어디다 붙여놓으면 되냐? 내 PC에 들어가셔서 속성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속성에 들어가면은 뭐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급 시스템 설정 누르시면은 여기 이렇게 조그만한 시스템 속성이라는 창이 뜨고요. 거기서 이제 환경 변수라는 파트를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자바 홈이라는 거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새로 만들기 해줘서 변수 값을 이렇게 우리가 아까 복사해온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변수 이름에다가 자바 언더바 홈 이렇게 입력해 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자바 홈이 설정이 되고요. 홈을 설정을 하신 다음에 패스라는 공간에 가셔서 이 자바 홈을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새로 만들게 해주셔서 지금 쓴 거와 같이 퍼센트 자바 홈 그리고 원 표시한 다음에 빈 이 글자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자바에 대한 패스 경로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요.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 이제 뒷부분 설치를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뒷부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이 세 줄을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에 보시면은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cmd라고 검색을 하시면 명령 프롬프트라는 앱이 나와요. 이걸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시켜 주신 다음에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 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 명령어를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따로 설치는 진행하지 않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스크립트에도 설치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스크립트를 보시면서 설치를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설치가 되셨으면은 이제 여기를 한번 실행하셔서 이 두 가지가 정상적으로 잘 실행된다라고 하면은 설치가 잘 완료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설치가 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스크립트에 있는 설치 방법 그걸 이제 잘 참고를 하셔서 천천히 설치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드를 한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설치가 됐으면은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OKT POS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한 줄만 가져온 거죠. 한 줄만 리스트 형태로 가져옵니다. 보통 이제 이런 비정형 데이터 처리할 때는 대부분 데이터를 리스트 형태로 가져와서 바꾸기 때문에 리스트 형태로 먼저 처리를 해준 다음에 그걸 지금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다시 바꿔준 거예요. 보기 쉽게. 그래서 이렇게 바꿔준 거고, 여긴 지금 이 첫 번째 데이터만 가져온 거죠. 한 줄평의 첫 번째 데이터만 가져와서 형태소 분석을 진행을 한 거고요. OKT POS라는 형태소 분석을 해준 거고, 얘를 이 한 줄평에 대해서 다 형태소 분석을 실시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포문을 이용해 돼서 이 한 줄평 전체 데이터 개수만큼 포문을 실행해라. 포문을 실행하는데 아까처럼 한 줄평의 데이터를 이렇게 한 줄씩 가져와서 형태소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dfPOS라는 빈 데이터에다 계속 붙여나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구조냐, 저게 지금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 거냐면은 dfPOS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제 새로운 형태소 분석이 된 dfn이라는 테이블을 계속 아래다가 업데이트 해주면서 붙이는 겁니다. 추가로 한 줄씩 포문이 진행될 때마다. 그래서 콘캣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위에서 아래로 계속 병합시켜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병합이 완료되면은 이제 여기 이름을, 여기는 그 형태소, 그리고 여기는 품사 이렇게 달아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 데이터가 원래 196개였죠. 196개의 한 줄평 데이터를 형태소 분석 처리를 하고 나니까 4598개로 바뀌었죠. 그래서 굉장히 데이터를 잘게 쪼갠, 그래서 전체 한 줄평 내에서 단어를 쭉 잘게 쪼개고 보니까 4598개가 나왔고, 그 중에 명사가 몇 개예요? 1902개가 나오고, 조사는 776개가 나오고, 특수문자는 631개가 도출됐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카운팅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내가 여기서 이제 명사만 뽑아서 워드 클라우드를 한번 그려보겠다. 그래서 이 아래 코드를 보시면은 품사 중에서 명사만, 품사가 명사인 애들만 우리 조건 판다스에서 조건식 건 거에 LOC 함수 써서 조건을 걸어가지고 명사만 추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명사만 추출을 하니까 1902개 명사가 추출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정규직 명사, 전환 명사, 명사만 추출을 해서 샘플 한 5개만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드 클라우드를 그려야 되는데, 워드 클라우드를 그리실 때도 좀 주의하셔야 될 거, 이 워드 클라우드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똑같이 여러분들 cmd
명령 프롬프트 실행시켜 주셔서요. 여기다 어떻게 입력하면 되냐면은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저거 실행시켜 주신 다음에 pip install 유저 워드 클라우드 해서 이 워드 클라우드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주피터에서 앞에 느낌표만 붙여주시고 실행시켜 주셔도 돼요.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를 설치를 한 다음에 워드 클라우드를 할 수 있는 이 툴을 설치한 다음에 이 툴을 이용해서 이 형태소 데이터에만 가져와 가지고 이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드는 거죠. 만드는데 그냥 만드시면 아마 이 글자들이 깨져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폰트 채를 가져와 가지고 지금 이 스크립트와 같은 위치에 이 폰트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 폰트는 어디 있냐면 폰트는 여러분 일반 탐색기 들어가시면은 로컬 디스크 C에 윈도우즈라고 하는 폴더에 가시면은 폰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로컬 디스크 C에 윈도우즈 폴더에 폰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쓰실 한글 폰트를 하나 복사하셔서 여러분들 지금 작업하고 있는 공간에다가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은 폰트 패스를 써주시면은 한글이 깨지지 않고 데이터가 처리가 돼서 이런 식으로 워드 클라우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맥을 쓰시는 분들도 이 한글 글씨가 깨지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터넷에서 폰트를 받으셔도 되고요. 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파일 탐색기에서 폰트를 치면은 아마 폰트가 나올 텐데 없으시면은 이제 인터넷에서 폰트 다운로드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 명사 중에서는 회사라는 단어, 기업이라는 단어, 외국이라는 단어, 최고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워드 클라우드를 뿌려준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걸 이제 한 줄 평이 아니라 기업 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데이터를 가져와서 똑같이 워드 클라우드를 그려보니까 이제 뭐 분위기, 근무, 뭐 사람이 제일 힘들다, 강도가 높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보시면은 회사라는 단어는 이제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이제 우리가 불용어 처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불필요한 단어나 아니면은 불필요한 조사들, 특수문자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또 있는데 그 작업은 이제 모델링할 때 제가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이런 뭐 어디서든지 공통적으로 나오는 도출되는 단어들은 제거를 한 다음에 워드 클라우드를 그리면은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한 인사이트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워드 클라우드 하는 이 파일을 먼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쭉 진행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먼저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단어 표현 중에서도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형태소 분석을 먼저 해야 우리가 자연어 처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 함수 형태소 분석을 실시한 거. 그래서 이 형태소 분석을 처리해가지고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준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이 조사 이렇게 태그 형태로만 표현을 해서 빈도수만 센 거죠. 빈도수만 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텍스트 분류를 할 때는 이제 이 데이터들을 다 숫자 형태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자연어로 또 표현을 할 때 지금 어떤 절차를 지금 거쳤냐? 우리가 지금 자연어를 처리할 때 먼저 워드 클라우드를 그리려 했어요. 아주 간단한 카운트 기반의 워드 클라우드를 그리려 했는데 워드 클라우드 그릴 때 기본적으로 자연어가 있다고 하면은 이 자연어를 먼저 어떻게 써요? 형태소 분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했죠? 토크나이징. 이 문장이 쭉 있으면은 그 문장을 뭐 띄어쓰기라든지 단어 단위로 이렇게 자르는 과정. 그리고 태깅. 토크나이징이 완료되면은 태깅 작업을 통해서 잘려진 단어가 조사인지 특수문자인지 명사인지를 분석해주는 이 두 가지 과정을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1차적으로 우리가 빈도수 기반의 워드 클라우드를 그렸죠. 그 다음에 이제 해볼 건 뭐냐? 그 다음에 한번 해볼 거는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감성 분석이라고 하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걸 분류하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공받은
제공받은 스크립트에도 나와 있는데 어떤 걸 해볼 거냐? 저희가 지금 데이터를 한번 보면요. 두 번째 스크립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워드 클라우드 말고 이제 이 모델링 스크립트 메인 스크립트를 한번 보면은 설명이 써져 있는 메인 스크립트를 보면은 기업 장점과 기업 단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뭘 할 거냐? 이 배달의 민족 데이터를 한번 이게 제가 이제 자플랜에서 크롤링을 해온 거죠. 크롤링을 해와서 기업 장점 데이터와 단점 데이터를 이렇게 나눈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게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건지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모델을 지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 단계 토커나이징이랑 태깅이랑 단계가 넘어가면은 이제 라벨 처리되어 있는 라벨이 붙어 있는 텍스트 데이터 라벨이 붙어 있는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텍스트 분류를 할 수 있는 거죠. 클래시피케이션. 그래서 이 분류라는 건 뭐냐? 아까 설명을 이제 정확하게 안 들었는데 방금처럼 첫 번째 어떤 한글 데이터가 있어요. 텍스트 1이라고 합시다. 근데 여기는 이제 기업의 장점에 대해서 써. 이건 장점 데이터야. 그리고 두 번째 텍스트를 이렇게 쭉 이어받았어요. 이 데이터도 기업에 관해 장점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야. 세 번째 데이터를 쭉 이어받으니까 이 텍스트 데이터는 단점으로 되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쭉 있겠죠. 장점 단점 이렇게 있을 텐데 기존에 이런 데이터가 미리 있으면은 이 데이터를 먼저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 자연어, 이 텍스트들을 학습을 해서 어떤 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규칙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클래시피케이션도 이제 지도학습 중에 한 종류인데 지도학습 이미 라벨이 이렇게 달려져 있는 것들 어떤 데이터에는 장점 어떤 데이터에는 단점 이런 라벨 이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이런 형태로 데이터가 나오는 거는 단점이라고 불러. 이런 것들 이 둘과의 관계를 이렇게 파악을 해서 이 데이터 간의 이 두 개의 어떤 관계를 규칙을 컴퓨터 알고리즘이 찾아서 신경망 알고리즘이 찾아서 새로운 텍스트가 들어왔을 때 이게 기업의 장점이 되는지 단점이 되는지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텍스트 분류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통은 텍스트 분류를 어떤 식으로 실무에 활용을 하냐?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고객의 평가 데이터를 이렇게 쭉 불러와서 텍스트가 이렇게 쭉 있겠죠? 텍스트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있으면은 이 텍스트가 어떤 느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평가하고 싶은 지표를 먼저 사용자가 전체 데이터가 한 10,000개 정도 있으면은 이 데이터에서 한 100개 정도를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또는 사용자가 지정한 어떤 지표로 태그를 달아줘요. 그래서 첫 번째 텍스트에는 따뜻함에 관련된 리뷰다. 두 번째 텍스트에는 뭐 부드러움에 관련된 리뷰다. 세 번째는 뭐 강렬함에 대한 리뷰다. 이런 거를 한 데이터를 100개에서 한 1000개 정도 라벨을 달아준 다음에 여기서 학습을 시킵니다. 그럼 나머지 데이터 9,000개 가량의 데이터가 남죠. 그럼 이렇게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학습 모델을 바탕으로 이 9,00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집어넣어주면은 나머지 데이터를 알아서 분류하는 형식의 메커니즘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단어들이 이렇게 많은 형태 이런 텍스트들이 굉장히 많아서 내가 이거를 특정 어떤 라벨로 분류를 하고 싶어. 그럴 때 텍스트와 라벨 이런 게 있을 때 내가 라벨을 먼저 좀 달아주고 모델을 생성한 다음에 그 모델에 의해서 나머지 텍스트도 학습을 시켜서 라벨을 다는 형태를 이제 텍스트 분류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무에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많이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분류가 진행될 거고요. 좀 세세하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냐 그걸 먼저 도식화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스크립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냐면은 일단 텍스트를 가져올 거예요. 텍스트를 가져와서 방금처럼 토크나이징이랑 태깅을 진행하겠죠. 그럼 이제 단어들이 쭉 나눠져서 뽑혀 나올 거고 그걸 이제 벡터 처리를 할 겁니다. 벡터 처리를 해서 이제 단어들마다 숫자를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분석가입니다. 뭐 이런 글자가 있으면은 안녕하세요는 1, 저는 2, 분석가는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력받는 모든 글자에 대해서 숫자를 쭈쭈쭈쭈 붙여줄 겁니다. 붙여준 다음에 이 한 줄평, 이 기업의 장단점의 이 텍스트 한 줄 한 줄을 이 숫자로 다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토크나이징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숫자가 들어가면은,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분석가입니다면 1, 2, 3, 4라는 벡터 한 줄이 들어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한 줄 한 줄씩 벡터를 쌓아주게 되면은 2, 3, 1, 2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벡터를 쌓아주게 되면은 얘가 어떤 식으로 돼요? 하나의 매트릭스가 될 겁니다. 행렬이 될 거죠. 매트릭스가 될 거고요. 이 하나의 벡터에 해당하는 라벨 값들이 있을 거예요. 얘는 기업 장점, 얘는 단점, 얘는 장점. 이 라벨도 매트릭스 형태로 되어 있겠죠. 네, 매트릭스 형태로 구성을 해준 다음에 이 두 개의 매트릭스를 이제 신경망 모델,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 모델에 집어넣어서 분석을 진행한다. 네, 이런 절차로 분석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를 마지막으로 좀 보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배달의 민족 기업 평가라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기업 장점 데이터, 단점 데이터를 일단 하나로 합칠 겁니다. 하나를 합치는데 어떻게 합치냐? 기업 장점의 경우에는 1 값을 붙여주고 단점의 경우에는 0 값을 붙여줘서 기업 장점의 글이 들어오면은 얘는 1, 단점의 글이 들어오면은 0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일단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기업 장점 단점 데이터를 이렇게 나눠줄 거고요. 총 304개 데이터. 네, 이 기업 장점 단점 데이터를 가져서 붙이니까 약 304개 데이터가 됐고요. 이 데이터를 바로 우리가 이제 학습할 때 쓸 학습 데이터를 분할을 하는 작업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라벨이 이제 정답지가 되겠죠. 텍스트가 이제 학습시킬 데이터가 되고 얘가 정답지가 될 거고요. 걔를 이제 트레인 셋이랑 테스트 셋으로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사이클런에 있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써서 212개 데이터와 92개 데이터를 나눠서 212개의 데이터 트레인 셋이랑 트레인이랑 Y 트레인이랑 X 트레인을 학습을 한 다음에 92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분석을 하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죠. 텍스트 분석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여기도 한번 설명을 드려요. 패딩 작업입니다. 텍스트 분류를 할 때 또 어떤 전처리를 해야 되냐? 패딩이라는 작업을 좀 해줘야 됩니다. 패딩이라는 건 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줄 평을 이렇게 쭉 쓸 때 모든 사람이 단어 수를 똑같이 맞춰서 쓰진 않겠죠. 어떤 사람은 단어를 이렇게 쭉 쓰는데 100글자를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단어를 쭉 쓰는데 한 줄 평을 쓰는데 50글자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쭉 쓰는데 200글자를 쓰는 사람도 있겠죠. 저번 딥러닝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글자를 이렇게 나눠서 쓰게 되면은 얘네들 이렇게 번호 붙이면 이제 뒷부분이 남겠죠. 50글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벡터 같은 경우에는 100글자가 들어오면은 숫자가 100개의 숫자가 이렇게 쭉 있겠는데, 두 번째 데이터가는 데이터가 50개밖에 없겠죠. 그럼 뒤에는 미싱 데이터로 남겠죠. 그리고 200개 데이터가 또 들어오면은 뭐 데이터를 다 못 담는다던가, 아니 200개까지 있으면은 100개 데이터에서 미싱 데이터가 발생하겠죠. 그럼 이런 비어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른 값으로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이제 패딩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어떤 매트릭스 내에서, 행렬 내에서 이렇게 단어의 어떤 이 범위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길이를 맞춰줘서 이 행렬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알고리즘 형태로 들어가는 것들을 이제 패딩 작업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패딩 작업을 기본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수집됐던 단어들의 길이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텍스트 데이터의 길이를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플라이 렌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대충 이 텍스트들의 이제 길이를 한번 가져와서 파악을 해보자. 그래서 train data length라는 변수로 선언을 해서 describe를 보니까
대충 평균적으로 50글자에서 한 70글자 사이로 쓰더라. 그리고 가장 많이 쓴 사람은 이제 455글자를 쓴 거죠. 그리고 가장 적게 쓴 사람은 23글자만 나눠 쓴 거죠. 네. 그래서 이 길이, 데이터의 길이를 보고 분포를 확인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패딩을 해주면 좋을지를 결정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형태수 분석을 실시하는 거죠. 네. 그래서 형태수 분석을 해서 토크나이징 및 패딩 작업을 거치는데, 여기서 보시면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불용어 및 특수문자 제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리뷰 데이터 같은 거 처리할 때 중요한 부분이 뭐냐, 데이터를 불러와 주면은 이런 식으로 특수문자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위에서 데이터도 보면은, 네,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그냥 이렇게 쭉 글을 이렇게 이쁘게 쭉 쓰는데, 어떤 사람 보세요. 1 하고 쓰고 2 하고 쓰고, 이렇게 되면은 이 1이라는 숫자는 사실 필요 없는 데이터죠. 네, 이런 것들 빼줘야 될 거고, 이런 느낌표 같은 것도 또 빼줘야 되겠죠. 네, 이런 것들도 빼줘야 될 거고요. 이런 식의 불필요한 특수문자들을 제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거하는 함수를 r이라는 함수, remove라는 r이라는 그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네, subset이라는 함수 활용을 해가지고 특수문자를 제거를 한 거고요. 그래서 특수문자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용어 처리라고 하는 건 뭐냐, 조사 같은 것들 중에 명사, 조사, 형용사 뭐 이렇게 품사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조사 같은 경우, 은는이가 같은 거, 그랬습니다, 뭐 그랬습니다 할 때 습니다, 입니다, 가, 뭐 함, 을, 뭐뭐 할 수 있습니다 할 때 그 수라는 글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그 coNLPy라는 라이브러리 안에 이 불용어를 제거하는 함수가 있는데 보통 이 데이터의 도메인에 따라서 이 불용어나 특수문자를 제거하는 형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불용어나 특수문자를 제거할 때는 어떤 함수를 가져와서 써도 되겠지만, 추천드리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데이터를 한 번씩 이렇게 쭉 훑어보시면서 어떤 특수문자를 제거해야 되고 어떤 불용어를 제거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눈으로 파악하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써주시는 게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제가 함수 형태로 만들었죠. 그래서 텍스트 프레프로세싱의 약자로 이런 함수를 만들어서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이 불용어랑 특수문자가 제거되게끔 작동이 되는 함수를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이 함수를 집어넣어서 트레인셋이랑 테스트셋에 대해서 이 함수 위에서 만든 불용어랑 특수문자 처리되는 함수를 활용해서 불용어랑 특수문자가 처리가 된 데이터를 새로운 데이터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어랑 자연어 처리를, 불용어랑 특수문자 처리를 한 줄 한 줄씩 해와서 리스트 형태로 바꿔준 거고요. 그리고 이 리스트를 받아서 어떻게 해줘요? 패딩 처리를 해줘야 된다 그랬었죠? 패딩 처리를 해주는데, 패딩 처리 전에 어떤 걸 해야 되냐? 인덱스를 먼저 벡터로 변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저는 분식입니다, 뭐 이런 것들, 저는 뭐 분석가입니다, 저는 강사입니다. 그럼 저는이라는 글자를 뭐 1이라는 숫자로 바꾸고, 안녕이라는 글자를 2라는 글자로 바꾸고, 분석이라는 글자를 뭐 3이라고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글자들을 이렇게 숫자 형태로 하나씩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사전을 만드는 거죠. 사전, 사전 제작, 사전. 그러니까 한 줄 한 줄 단어들이 이렇게 숫자 형태로 쓰여져야 얘가 이제 벡터와 매트릭스로 바뀌겠죠. 그 작업을 여기 해준 겁니다. 그래서 토크나이저라는 함수를 활용해서 우리가 텍스트 투 시퀀스, 텍스트를 숫자 형태로 바꾸겠다. 그래서 텍스트 투 시퀀스로 바꿔준 거고요. 여기 토크나이저의 워드 인덱스라는 함수를 쓰면은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다라는 글자는 1, 있다라는 글자는 2, 많다라는 글자는 3, 수라는 글자는 4. 이런 수라는 글자는 이제 불용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또 추가해서 빼주시면 되고요. 좋다 5, 안따 6,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만들어준 겁니다. 답안지라기보다는 이제 벡터 형태로 바뀔 숫자들을 이렇게 바꿔준 거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뭐 분위기가 좋다 그러면은 12,5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럼 컴퓨터가 그 숫자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꿔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장의 최대 길이 한 70글자를 기준으로 이제 패딩 처리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70글자가 넘어가는 데이터들은 그냥 어쩔 수 없지만 다 자르고 70글자 아래에 있는 데이터들을 묶어서 이제 패딩 처리를 해준 다음에 이제 모델링을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이제 우리 그 일반적으로 뭐 그냥 일반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모델을 만들어줬습니다. 렐로 함수랑 소프트맥스 함수, 시그모이드 함수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기업 장점 아니면 단점을 표현하는 결과로 나와야 되니까 최종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에는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로 표현이 됐고요. 인풋 들어갈 때는 렐로 함수로 들어가서 로스 같은 경우도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썼죠. 1 아니면 제로니까 이진 분류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 손실 함수도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했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델에 대한 설명도 나중에 한번 쭉 드려야 되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으면은 데이터가 처리가 돼서 이 모델에 대한 성능을 아래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반 신경망 알고리즘을 넣었을 때 이렇게 학습이 이렇게 점점 내려가다가 이쯤 돼서 이제 학습이 중지되고 쭉 그냥 비슷한 트렌드로 결과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지금 그냥 일반적인 신경망 알고리즘을 돌려보니까 학습 셋이랑 밸리데이션 셋의 격차가 크죠. 최적화는 잘 됐는데 일반화가 잘 돼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더 여러 가지 신경망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실제 RNN이라는 RNN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순환신경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 모델링을 만약에 이제 순환신경망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 어떤 식으로 성능이 나오는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알아본 내용이 뭐냐, 이 자연어 처리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과 방금처럼 감성 분석을 할 때 자연어가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를 기본적으로 알아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오늘 마치자면은 기본적으로 자연어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고 하는데 언어에 따라 언어 특성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다 했었죠.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다 했었고 기본적으로 한국어 데이터를 처리할 때 코 NLPy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처리를 할 거고 그 처리하는 방법도 오늘 중간에 잠깐 같이 확인을 해봤었죠.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옌툴이죠. 이 도구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는데 자연어 처리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냐, 기본적으로 이제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단어 표현에 대한 부분 오늘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표현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냐, 저희가 어떻게 표현했죠? 벡터로 바꿔서 표현을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받아오면은 이 텍스트를 형태소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이 형태소 분석 안에는 토크나이징이랑 태깅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얘가 이제 명사인지 조사인지 이런 것들을 쪼개고 형태소 분석이 끝나면은 이제 끝난 형태소 분석을 이제 벡터화 시키는 작업을 했었었죠. 그래서 아까 스크립트에는 이제 토크나이징이라는 함수를 활용해서 벡터화 시켰고, 벡터화 시킬 때 어떤 걸 썼냐? 우리가 패딩이라는 스킬을 써서 벡터화 시킨 다음에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했었냐? 일단 2단계에서는 우리가 아까 워드 클라우드 한번 그려봤었고요. 그리고 2단계 넘어와서 우리가 이제 실제 간단하게 모델링도 진행을 해봤었죠. 그래서 라벨에 있는 값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신경망 모델을 적용해서 모델링을 한번 해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이걸 순환 신경망을 활용을 해서 그럼 이제 자연어 처리를 할 때 여러 가지 순환 신경망을 쓸 거예요. 저번에 설명했던 뭐 LSTM이라든지 LSTM 아직 따로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RNN이라든지 또는 컨볼루전 네트워크에서 컨버트 모드 같은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자연어 처리를 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공해드린 스크립트에 다음 시간에 할 스크립트들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오늘까지 한 내용이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하시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스크립트를 먼저 한번 또 좀 쭉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문의 주셨던 내용들, 예,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의 주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로 자연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처리할 때는 그래도 조금 더 간단한 그리고 더 많은 다양한 함수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저희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연어 처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트로덕션을 좀 진행을 했고요. 스크립트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 할 것까지 다음 시간도 이제 1부, 2부로 좀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 일단 한국어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기본적으로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의뢰주신 그 데이터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좀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이런 부분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건 좀 봐주시면 좋겠다 하시면은 이제 아래 링크에 있는 제 메일이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문의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